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올해 58세고 지방 공기업에서 은퇴한 후 충남 천안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2,000평 정도 되는 땅에 배추랑 물을 심고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도 키우죠. 바쁘진 않지만 그럭저럭 할 만한 삶이었어요. 아내를 병으로 일찍 잃었어요. 아들 지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폐암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1년도 못 버텼어요. 그때부터 저는 호라비가 됐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됐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훈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사춘기 아들을 남자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학교 준비물 챙기는 일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밥은 맨날 태웠고 빨래는 색깔별로 구분도 못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가 버텨야 아들이 버티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들 공부를 챙겼어요. 주말엔 같이 축구도 보러 가고 등산도 다녔죠. 둘이서 밥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겐 전부였어요. 지훈이는 의젓하게 자라줬어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방 국립대 건축학과에 합격했죠. 합격 통지서 받던 날, 저는 아내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잘 키웠다는 안도감과 아내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지훈이는 서울에 있는 중견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월급이 적었지만 몇 년 지나니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올해로 입사 8년 차, 이제 팀장급이에요. 자랑스러웠죠. 제 아들이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한다는 게요. 제가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좀 됐어요. 3억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은 농장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따로 모아뒀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요. 거기다 제가 농장 운영하면서 번 돈까지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뒀어요. 큰 욕심은 없었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었죠. 큰 집이나 비싼 차는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 아끼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면 충분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그랬던 것처럼요. 주말마다 지훈이가 농장에 내려왔어요. 농장 일도 도와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갔죠. 고기 구워 먹으며 회사 이야기도 듣고 제 농장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아내는 못 봐줬지만 이렇게 의젓한 아들을 키웠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느 주말 지훈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농장에 내려왔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죠. 저녁을 먹다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사회복지사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지훈이는 그 사람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짓는 그 표정이었죠.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제 인생도 성공한 거니까요. 언제든 데려오라고 했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말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 이 돈이면 전세 보증금으로 충분할 거예요. 나중에 지훈이가 더 모아서 집을 사면 되니까요.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준비한 돈이었죠.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결혼을, 아들의 행복을 온전히 지원해 줄 준비가 됐다고요. 좋은 인연이길 바랐어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살 수 있는 가정을 꾸리길 바랐어요. 다음 날부터 농장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집안일까? 우리와 잘 맞을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저녁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지훈이가 결혼한다고 우리 손주 볼 수 있겠다고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며 혼자 웃기도 했어요. 통장을 자주 들여다봤어요. 1억 5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정성이 담긴 돈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하루하루 아껴 모은 돈이었죠. 이 돈으로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세상에는 돈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사람보다 집과 재산을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훈이가 소라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참여한 봉사활동에서였다고 했죠. 건축사무소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시설 개보수 봉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소라를 만났대요. 지훈이는 그때 소라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소라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을 달래주더래요. 그 모습에 반했다고 했죠. 수줍게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기억나요. 정소라 34살.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지훈이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다고 해요. 처음엔 소라가 망설였지만 지훈이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대요. 처음엔 친구처럼 만났다고 했어요.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여태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몇 달 전 지훈이가 소라를 처음 농장에 데려왔어요. 소라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인사를 받으며 저는 며느리감을 처음 본 순간의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밥을 함께 먹었죠. 소라는 부지런해 보였어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농장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관심을 보였어요. 상추가 싱싱하다며 칭찬도 했고요. 저는 비닐봉지에 상추며 무며 한가득 담아줬어요. 소라는 고맙다며 계속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소라가 부모님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물었을 때 소라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일하신다고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니까요. 그 후로도 지훈이는 소라를 몇 번 더 데려왔어요.
명절에도 왔고 제 생일에도 왔죠. 소라는 선물도 잘 챙겨왔어요. 홍삼 세트를 주기도 하고 편한 잠옷을 주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소라의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지훈이에게 소라네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냐고 물으면 아들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바쁘시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하셨다고요. 몇 달이 지나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소란의 부모님은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라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찬성한다고 말했어요. 좋은 사람 같다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지훈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소란의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어요. 딸을 이렇게 잘 키우신 걸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겠지 싶었죠. 며칠 후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대전이래요. 저는 의아했어요. 서울도 아니고 천안도 아니고 왜 대전인지. 소란의 부모님이 대전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쪽 집이 대전 근처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소야 어디든 상관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좋은 인연을 맺는 거였죠. 만날 장소는 호텔 식당이었어요. 롯데호텔 2층 한식당. 호텔 식당이면 괜찮네 싶었어요. 격식을 갖춘 자리니까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 싶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양복을 꺼내 다렸어요. 10년 된 양복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해 둔 거였죠. 구두도 닦고 넥타이도 골랐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봤어요. 조금 헐렁해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넥타이 매는 법도 다시 연습했죠. 농장에서 일할 땐 양복 입을 일이 없으니까 손이 좀 서툴러졌더라고요. 저는 통장도 다시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었죠.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재력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세집 얻기엔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어요. 내일 상견례 간다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 긴장하지 않았을 텐데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소란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지훈이를 좋게 봐주실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면도하고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손이 떨려서 넥타이를 2번이나 다시 맸죠. 지훈이가 차를 몰고 농장으로 왔어요. 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말없이 차에 탔죠. 대전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둘 다 긴장해서 말이 없었던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랐어요.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낼 수 있길 바랐죠. 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랐어요. 대전에 도착했어요. 롯데호텔은 생각보다 컸어요. 2층 한식당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훈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약석으로 안내받았죠. 소라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소라의 부모님은 아직 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30분쯤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소라의 부모님이었죠.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소라의 부모님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양복이나 격식 있는 옷차림을 기대했는데 두 분 모두 지나치게 편한 복장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낡은 점퍼에 청바지, 어머니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큰 귀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지훈이도 얼른 일어나 고개를 숙였죠. 소라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까딱했고 어머니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도 차갑고 건조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앉아 메뉴판을 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저는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날씨 이야기라도 대전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이라도 하려고요. 하지만 주문이 끝나자마자 소라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식사가 채 시작되기도 전이었죠. 우리 소라는 결혼 준비로도 정신없으니 집은 당연히 사위 쪽에서 해와야겠다고 말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렇게 대뜸 집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말이에요. 저는 애써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이도 열심히 모았고 제가 도와줄 거라고 말했죠.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라의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건축사무소 다닌다면서 36에 그 정도밖에 못 모았냐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네 딸은 몇 천만 원이라도 혼수 준비했다고 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옆에서 지훈이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저는 알았거든요. 회사 회식도 거의 안 가고 점심도 도시락 싸가며 8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참으며 말했어요. 지훈이는 성실하게 모았고 앞으로도 충분히 집을 살 능력이 있다고요. 젊은 부부가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소라의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전세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자기네 딸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그 정도 준비도 안 된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했죠.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소라의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기네 딸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대학 나왔고 직장 다니고 돈도 모았다고 했죠. 그런 딸을 데려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 거래인가요? 딸을 상품처럼 이야기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값어치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훈이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충분히 집을 살 능력이 있다고, 지금은 어렵지만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소라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말버릇이 없다고 했죠. 애가 건방지다고, 부모도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아들을 모욕하는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해도 제 아들까지 깎아내리는 건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사위 될 사람 깎아내리며 돈 얘기만 하는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 아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순간 식탁 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소라의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훈이에게 눈짓했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 아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순 없었으니까요. 소라의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지훈이도 벌떡 일어났죠. 우리는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소라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와 지훈이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알 수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허탈했고 분하면서도 안도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훈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까요. 차에 타자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위로의 의미였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 때쯤 지훈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라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지훈이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조용했어요. 가는 길보다 훨씬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사람보다 돈을 먼저 따지는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 거였나?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아 기다렸죠. 아들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참 후에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아버지한테 창피만 줬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창피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라고.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물었죠. 아마 당신도 저처럼 했을 거라고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식당을 나온 후 며칠 동안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주말에 내려왔을 텐데 이번엔 오지 않았죠. 저는 아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소라가 계속 연락한다고 했어요. 만나자고 이야기하자고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라고 설득한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지훈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죠. 특히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라면 더 힘들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안했어요. 아들이 소라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1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으니까요. 혹시 제 말 때문에 아들이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농장으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도 좀 야윈 것 같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나 싶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지훈이가 말했어요. 소란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했대요. 소라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했다고 했죠. 저는 의아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던 사람이 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걸까? 혹시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딴 속셈이 있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한 번 더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소라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더 만나봐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대신 이번엔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다시 대전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호텔 식당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저는 긴장했어요. 이번엔 어떤 말이 나올까? 정말로 달라진 게 있을까? 식당에 도착했을 때 소라와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지난번과 달리 소라의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조금은 격식 있는 옷차림이었죠. 겉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소라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소라의 어머니도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곧 본론이 나왔어요. 소라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도 집 문제는 중요하다고 최소한 전세가 아니라 작은 아파트라도 매매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2억 정도면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어요. 사과는 거칠애였고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였죠. 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게 화가 났어요. 지훈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금은 1억 5천만 원이 있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전세로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물었죠. 소라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2년은 너무 길다고, 그 사이에 딸 나이만 더 먹는다고 했어요. 결혼하려면 지금 당장 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지훈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가진 농장을 팔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2,000평 땅이면 꽤 될 텐데, 그걸 팔아서 아들 집 사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니냐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노후 대책인 농장을 팔라는 소리였어요. 제가 은퇴 후에 먹고 살 유일한 수단을 아들 결혼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였죠. 소라의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요즘 노인들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농사는 나중에 작은 땅 빌려서 해도 된다고 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으며 말했어요. 그 농장은 제 노후 대책이고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요.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했죠. 소라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노후 대책은 아들이 모셔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했어요. 딸은 혼수도 준비하는데 아버지는 농장 하나 못 팔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지훈이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아버지 농장은 건드릴 수 없다고, 그건 아버지 인생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집을 마련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소라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준비도 안 된 주제에 결혼하겠다고 나선 게 잘못 아니냐고 했어요. 건방지다고, 버릇이 없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훈이에게 가자고 말했죠.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소라가 울면서 지훈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라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렇게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소라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와 지훈이는 말이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결정했어요. 파혼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다고, 그게 맞다고 말했죠. 차 안에서 지훈이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의 휴대폰에 소라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훈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이라고, 미안하다고, 행복하라고요. 전화를 끊은 지훈이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도 말없이 운전만 했죠. 아들이 혼자 아파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첫사랑과 헤어졌다고, 많이 아파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싶다고 중얼거렸답니다. 파혼을 통보한 후 일주일 동안 소라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소라는 울면서 애원했대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훈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건 안 된다고요.
부모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보름쯤 지났을 때 소라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 아니라 저한테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소라 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딸이 매일 운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했어요. 처음엔 조건이 맞아서 허락했는데 이제 와서 파혼하는 건 무책임한 거라고 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건이 맞지 않은 건 처음부터였다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신 건 그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소라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딸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위로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1년 동안 만나면서 시간 낭비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훈이에게 번호를 차단하라고 말했죠.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요. 한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어요. 지훈이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다시 농장에 내려오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웃기도 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고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냥 돈이나 열심히 모으겠다고 했죠. 저는 천천히 하라고 급할 것 없다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프로젝트를 맡았죠.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농장에 내려와서 통장을 보여줬어요. 2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준 1억 5천만 원에 지훈이가 8천만 원을 더 모은 거였죠. 1년 만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물었죠.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설계 일도 받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도 했다고요. 그 돈으로 지훈이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25평짜리였지만 깨끗하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요. 완전히 지훈이 소유가 된 거였죠.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 지훈이는 저를 데리고 갔어요.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아들의 뒷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혼자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들을 성장시킨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래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몇 달 후에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인연이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석 달쯤 지나서 지훈이가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름은 민지라고 했어요. 32살 인테리어 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소박하고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민지는 농장 일도 거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줬어요. 부모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했죠.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주부래요.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몇 달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이번엔 천안에서 만났어요. 민지 부모님이 먼저 제안했대요. 장인어른 계신 곳으로 저희가 가겠다고요. 민지 부모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걱정을 나눴어요. 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달랐어요. 민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훈이가 이미 아파트를 마련했다니 기특하다고,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딸에게도 살림살이 조금 보태주겠다고 했죠. 민지 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민지 부모님을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게 가족이 되는 시작이구나. 1년 후 지훈이와 민지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축하해줬죠. 저는 줄의 말씀을 들으며 아내를 떠올렸어요. 당신도 기뻐하고 있겠지 싶었어요. 신혼집에 놀러 갔을 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잘 결정했다고,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죠. 민지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주말마다 놀러 오시라고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생겨서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소라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상처받으며 살았겠죠. 파오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예요. 농장에 도착해서 아내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오늘 아들 신혼집 다녀왔다고, 민지가 참 좋은 아이라고 말했어요. 당신도 마음에 들어 했을 거라고요. 저는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이제 비어있는 통장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은 모두 아들에게 갔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결혼은 집이나 돈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걸 배웠어요.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인연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찾아온다는 것도요. 지훈이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민지와 함께 농장에 내려와서 일도 도와주고 저녁도 같이 먹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참았다면 어땠을까? 아들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어요. 아들을 지킨 게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지킨 거였죠.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지? 아들 행복하게 해줬지?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